오르긴 오르는데 물가만큼 오르긴 어렵죠. 그래도 오른다. 예, 오르고 있죠 지금. 사실 제가 이제 김작가 TV 촬영 시작한 이후로 제가 촬영이 있는 전날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요. 왜냐면 술을 마시면 제가 또 약간 중간에 잘 안 멈추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날 촬영이 지장이 가니까. 근데 마침 오늘 촬영인데 어제 밤에 이제 홍시호 박사님과 이효석 이사님이 저한테 톡이 왔어요. 나오라고 술 한잔. 근데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편하게 마실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타일 촬영분이, 게스트분이 내 옆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저도 오전 일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네. 그 코로나 걸려서 격리한 다음에 술을 안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픈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 2주 술을 안 먹다가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남자 3명이서 많이 마셨어요. 와인 2병에 사케 2병.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에 대한 그게 좀 익숙화돼 있으니까 한 11시 되니까 한 11시 반쯤 우리 또 서로 빠이빠이 했어요.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길거리에 사람도 많고 먹는데 조금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 근데 해제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전에 익숙해진 것 때문에 그런지 조금 빨리 끝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음주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늘 이제 네, 또 우리나라 술에 아직 더 깨가지고 팅팅 부었죠. 주식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쭤봐야 되는데 네네. 요즘 경기 침체 이야기 종종 좀 들리던데 올해 경제 전망 좀 박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작년보단 못하다. 근데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그러니까 침체는 아니고 둔화. 예, 그러니까 침체를 어떻게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기술적인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 때. 네.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건 확실하게 경기 침체죠. 근데 그것만으로 딱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9.11 테러 때 보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안 했는데도 경기 침체라고 판정했거든요. 네네. 그런 때는 고용이 감소. 그러니까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좀 그래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감소할 만한 상황이 출현해야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고용 동향이나 미국 네. 고용 동향 보면 다 너무 좋아 좀 문제죠. 그러니까 고용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리오픈 어제 우리 술 먹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라이더로 많이들 빠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 뽑기 되게 힘들다고 특히 그 남동 해안벨트 조선소들이 지금 그렇게 호황인데 네. 또 건설도 좋잖아요. 경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좀 컸었다라면 네. 최근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임금 상승도 좀 이제 업종별로는 좀 다른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미국은 뭐 그레이트 리자이네이션이라고 불렀던 부동산 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은퇴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요새 주택연금 되게 많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주택금융공사에게 팔고 그 돈으로 연금 받는 게 주택연금이잖아요, 사실상. 물론 그 계약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되게 좋은 상품이죠. 주택연금 상품에 대한 가입자가 요새 되게 많이 늘고 있대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20.2% 올랐으니까. 역대 2002년 이후에 제일 많이 올랐을 겁니다. 20%. 예. 그 비싼 자산이. 예, 전국 아파트 가격입니다. 우리 라면 값이 20% 올라도 난리가 날 텐데.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작년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집값이 그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주택연금 딱 가입하면서 은퇴하는 거. 일종의 파이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은퇴가 있어서 고용도 늘고 임금도 오르고 하는 중이라서 분명 금리 인상은 단행돼야 되지만 불황이냐, 침체냐라고 말하면 과열을 가라앉히고 있는 둔화, 성장 탄력 둔화 정도가 맞는 표현 아니냐.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의 침체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안 보인다. 앞으로 그럴 기미는 조금 있긴 있죠. 있죠. 있나요? 두 개나 있죠. 첫 번째는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저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 전쟁. 예, 우리가 이제 보통은 전쟁이 일찍 끝나면 이게 세계 경제 오히려 호재죠. 근데 그게 장기화돼서 옛날 중동전, 뭐 이란 이라크 7년 전쟁, 뭐 이런 식으로 만에 하나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 그 러시아 돈줄을 끊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원유 수출이 오히려 러시아가 더 늘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좀 디스카운트 해준다며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스카운트를 해주니까 그런 디스카운트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원유 수출이 늘었대요. 그러면 전쟁 비용을 피 묻은 원유로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유 수출을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유가가 지난번 고점 130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오일 쇼크가 오는 거니까 네. 이거는 불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제일 최대 문제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잖아요. 작년 20.2% 정도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그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잖아요. 갭 투자.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집값을 올려놨는데 만일 뭐 금리가 급등하고 또는 대출이 막히는 뭐 어떤 일로 막힐지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연쇄적인 신용경색을 불러서 2002년 카드 위기 같은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 위기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살려보겠다고 금리 인하하고 그래서 부동산을 또 급등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경제라는 게 이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전혀 위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 러시아 이번에 뭐 순양함도 침몰하고 매일 뭐 10조 내 2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뭐 전 국민을 뭐 이제 동원하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힘든 상황이니 자기가 돈이 없어서 결국은 전쟁 그만두고 여기서 적당히 뭐 그쵸. 타협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주 우세하니까 또 더 나가서 윤 정부가 이제 새로 출범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생애 첫 번째 주택 구입하는 분들에 대한 LTV 그게 담보 인정 비율 이런 거 완화도 한다든가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이런 것들도 좀 완화하는 식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이 돈들이 좀 흐를 수 있게 하면 가격은 좀 조정받을 수 있지만 또 이게 뭐 이렇게 묶이지만 않으면 신용경색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진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가능성이지 불황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니 거기다 베팅해서 돈 벌겠다 뭐 은행주 팔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려니 찝찝하다. 너무 돈 잘 벌고 있다. 이런 거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전쟁의 장기화랑 이제 가계부채 이러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전쟁이 그게 짧게 끝나면 그게 조금 호재 있을 때 했는 게 그렇죠. 어떤 의미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을 보고 있으면서 자, 우리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했죠. 느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느꼈죠. 다시 한번 느꼈고 그러면 올해 예산안들을 만드는 각국 정부들이 전쟁 관련돼 있는 비용들, 그런 쪽에 돈을 엄청 쓸 거고 그렇죠.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어떤 나라는 한 10주 훈련시키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모병제는 해서 전문직들로 이제 군인을 보충하지만 일반 병들은 군사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주를 훈련했다면 안 되겠다 20주, 30주 뭐 이런 식으로 국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건 전부 다 돈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각국이 작년, 재작년에 돈을 엄청 썼기 때문에 올해는 긴축의 해였는데 긴축을 못하게 된 거죠. 예산을 그쪽에 써야 되니까. 써야 되는 거죠. 또 뭐 그뿐만이 아니겠죠. 그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에 대한 앞으로 규제가 계속,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나더라도 규제는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LNG, 액화천연가스 터미널도 해야 될 수 있고 다른 시설 투자들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엄청 나도 핑계가 생겼죠. 전쟁 때문이다. 지금 유럽 중앙은행 제로금리인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만 금리 인상해요. 세계 주요 3대 은행이 미, 연준,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이잖아요. 그 세계 3대 경제권이잖아요, 거기가. 물론 이제 중국이 있지만 중국은 금리를 오히려 인하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미국만 금리 인상하지 다른 나라 어디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실질적인 금리가 마이너스를 다 가겠죠. 우리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의 충격에 따른 일시적 인플레다라는 게 말이,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상당수가 동의한다면 오히려 인플레 났는데 금리는 안 올리니까 경기는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인플레이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은 지금 피크를 친 건가요? 좀 어떻게 보나요? 뭐 그 가능성이 있죠.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희망적인 게 두 가지 포인트가 보이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는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유가가 지난 2월이었나요? 3월 초에 한 130불, 140불까지 간 다음부터는 그래도 한 100불대 근처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그러니까 3월이 너무 심했던 거지 4월엔 일단 평균적으로 하락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병목 현상의 지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중고차값, 미국 중고차값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도 요즘 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2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달 3월달 미국의 중고차값은 전월 대비 3.8% 떨어졌거든요. 그 급등을 45% 정도 했기 때문에 3% 떨어진 거 가지고 뭐 그걸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우리는 가격이라는 건 항상
그 기준 대비 얼마 올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작년에 급등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중고차 값이 이제 그동안은 계속 플러스 상승 기여를 했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일단 유가는 잘 모르지만 중고차 값은 확실히 빠지니까 이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인플레가 더 막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서는 제가 뭐 틀릴 수 있는 거지만 적어도 근원 인플레 그러니까 에너지나 곡물을 제외한 인플레는 진정되거나 둔화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일부 연준 위원들이 피크 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이제 중고차 값, 신차 값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피크를 좀 쳤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조금 세게 하고 천천히 해도 되는. 세게 하고 천천히. 예. 그러니까 이번에 5월이죠.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건 이제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죠. 뭐 50bp 예, 아니면 어제처럼 최근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0.75% 인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충격은 이미 줬잖아요. 그러면 뭐 기본이 0.5% 아니겠냐. 그러고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만약 진정되면 다시 0.25%로 천천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지난번 3월에 너무 0.25밖에 안 했기 때문에 6월에는 5월 아니면 6월에는 빅스텝 가능성은 꽤 높다. 근데 뭐 그래봐야 물가 8.5% 오르는데 정책금리 이제 0.5%니까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가 너무 심하니까 특히 3월은 사실 좀 연준이 쫄았죠. 전쟁 때문에 금리 0.25%밖에 안 올려. 원래 0.5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안 하면 놀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에 맞춰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지난 14일에 연 1.25%에서 1.5%로 이제 0.25%포인트 올렸는데 요게 경제에 미친 영향과 향후 전망을 좀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이. 근데 우리는 좀 안 좋죠. 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일단 이게 좀 역치라 그러잖아요. 그게 좀 약간 낮아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수준, 금리의 수준이 미국은 좀 금리 많이 올라가도 괜찮은 나라인데 우리는 별로 좀 어려운 게 미국이 왜 그렇게 인플레가 강하게 났냐 하면 다른 나라들은 전부 코로나 팬데믹 중에 GDP가 소득이 늘어난 나라가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갔다 왔잖아요. 근데 미국은 개인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GDP의 거의 20% 정도에 달하는 재정 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큰 돈을 많이 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 거예요. 차도 사고, 항공권도 지금 사재기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봄에 잠깐 재난지원금 좀 자영업자들한테 푼 거 말고 정말 돈을 시급하게 풀어야 되는 2020년이나 2021년에는 재난지원금 가지고 그 논란이 있을 정도로 돈을 별로 안 풀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들, 지자체만 풀었잖아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미국만큼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은 그런 나라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뭐 2%, 3%까지 우리가 정책금리가 간다 그러면 시장금리가 그보다 더 오를 텐데 과연 우리가 그렇죠. 그 돈을 왕창 풀어서 금리를 올리는 거야. 뭐 이해가 되잖아요. 미국은 뭐 돈을 GDP 20%나 풀었으니까 여기는 뭐 이해되지만 우리야 별로 안 풀었잖아요. 안 풀고 작년에는 뭐 역사상 최대 규모 재정 흑자도 났고. 그런 나라에서 돈도 안 푼 나라가 금리를 세게 올린다 그러면 미국보다 충격이 더 크겠죠. 특히 우리나라야 뭐 수출은 해외 경기 따라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리오픈하면서 살아나던 내수 경기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되겠죠. 특히 284조 그 정도 될 텐데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연장해 준 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대출은 연장되지만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분들 중에 일부는 만기 상환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또 대부분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집담보다 대출부터 먼저 받고 사업자금 대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영 중소사업장이 만에 하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아까 이제 경기 침체로 연결될 위험에 잠재적 두 가지 위험 중에 하나죠. 자, 그럼 금리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결국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제 두 가지 시장이겠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일 텐데 부동산 시장
지금 그 한국 부동 시장 올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오르긴 오르는데 물가만큼 오르긴 어렵지 그래도 않을까. 오른다. 예, 오르고 있죠 지금.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 진짜 그런 얘기 여전히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큰일 날 수 있다. 너희가 지금 하락장 안 겪어봤는데 근데 사실 박사님은 지금 이코노미스트 몇 년 차시죠? 예, 29년. 29년 차면 사실 웬만한 시장은 다 겪어본 예, 거잖아요. 97년을 겪었죠. 예. 자 어떻게 예. 됩니까? 이거 그때처럼 금리 25% 가면 지금 빠져야겠죠. 25%요? 예, 그때 금리 25%. 네네. 여러분 믿어주시지 않겠지만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 봐야 그러니까 네. 지금 주택금융공사라고 하죠. 주금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금자리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만기 30년 대출이 금리가 3.8% 정도. 네. 그 작년 이맘때 2% 후반인 걸 비하면 1% 올랐죠. 그러나 아직까지 3%대를 30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저금리죠.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에서 집값 빠진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죠. 다만 이제 제가 아까도 우리가 가정을 했던 것처럼 금리가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 우리 한국은행 정책금리가 지금 1.5인데 2.5가 돼 있다. 내년 3%다. 그러면 아까 1.5%인데 3.8이니까 정부 정책금리가 2.5%가 되거나 3%가 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보금자리론, 모기지론 대출 금리가 5%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3.8, 작년에 2.8, 3.8, 5%다. 그러면 이제 금리, 지금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금리를 부담하고 내가 사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따라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건 맞다. 다만 얼마까지 인상이 돼야 폭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1.5% 정도 여기서 더 오른다. 여기서 저 정책금리가. 네. 그러면 주금공 보금자리론도 한 5% 넘어간다. 그러면 가격의 조정 가능성 상당히 높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1.5%니까 3%가 되면 올해 예,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가계의 전체 LTV가 참고로 몇 %냐면 LTV가 뭐냐면 집값 대비 전세 주택자금 대출이 얼마냐를 묻는 건데 그게 40%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참고로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그 금융안정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4억 정도 대출밖에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아니고 이제 누가 문제가 되냐면 정상적인 LTV를 쓴 사람들이야 이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뭐 특히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번 돈도 많고 자기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도 이미 많이 갚은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집 산 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작년에 저 작년에 샀는데. 예, 뭐 작년에 집 산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냐 하면 네. 갭 투자를 하면서 네. 거기다 신용 대출을 받으신 분이 많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LTV가 100%가 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건 가정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살았던 고양시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4억 전세로 갭 투자 1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억도 신용 대출이었다. 내 돈이 없죠. 없네. 없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금리 올라갈 때 신용 대출이 계속 지난해부터 신용대출 규제하자마자 집값 급등세가 꺾인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또 규제하니까 꺾였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10월부터 시작됐던 탄력의 둔화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총액 그 대출 이런 거 규제에다가 금리 좀 올라간 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여기서 금리 더 오르고 또 윤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할 가능성 상당히 높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돈이 금리도 팍팍 올라가는 가운데 대출 연장이 안 되는 상황으로 만회하러 가게 되면 작년에 이익을 보고 샀으니까 사서 이익을 봤으니까 문제는 안 되죠. 팔면 그냥 세금 좀 내서 고통스럽지. 사실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쌓이면 그런 매물들이 혹시 쌓이게 되면 결국 핵심 지역은 모르지만 주변 지역은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효과는 있다. 다만 그게 현재 수준에서 뭐 금리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까지 2번 올려서 2%다. 이거는 제가 봐서 뭐 이게 집값 하락으로 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좀 더 세게 봤잖아요. 3% 이상 올라가고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리가 5% 넘어간다. 이러면 신용대출 금리는 거기다 또 한 2, 3% 올라가면 7, 8% 될 거 아닙니까? 제 친구들 또는 제 아는 지인들 보니까 요새 그 신용등기가 상당히 높은 친구들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보니까 4%대를 다들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2%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점점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연체도 생길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의 연쇄적인 압박을 생각하면 위험한 지역들이 딱 나오죠.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주택 공급이 되게 많은 지역들, 대구라든가 인천이 요새 좀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주택 공급이 많으면 아무래도 전세가가 떨어져요. 전세가가 떨어지면 갭 투자가 어려워지죠.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갭 투자로 집을 산 분들이 되게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기 신도시 지역들이 좀 그런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이기 신도시 지역들이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데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자면 안산, 시흥, 혹시 양주 들어보셨죠? 지금 예. 지난해 가격 상승률 보시면 아니 어떻게 이 시군구 이 큰 지역이 30% 오를 수 있나 싶을 정도. 시흥 엄청 올랐더라고요. 제 아는 동생이 거기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네, 샀으면 뭐 대박이죠. 아무튼간에 이렇게까지 집값이 많이 오를 곳인가 싶은데 그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패닉바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패닉바이의 주력 자금 출처는 전세 갭 투자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막히거나 신용대출이 막히거나 그러면 특히 전세 자금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해 주던 것도 이제 고가 전세 자금 대출 보증 안 해준 거 이것도 상당히 컸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가해지면서 시장이 지금 조정으로 왔고 조정이라는 거지만 뭐 플러스잖아요. 아직도. 조정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양도세 중과 폐지되면 그때 매물 나올 거라면서 아무도 지금 거래 안 하는 이런 시장이 돼 있으니까 빠진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뭐 또 급등할 것 같지도 않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4% 보는데 요거보다는 올해 집값 상승률이 좀 둔화돼서 실질 가격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좀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강보합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강보합 시장으로 보여지고 지역별로 올해는 작년 급등했던 지역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특히 양도세 문제, 대출 규제 문제들에 따라서는 그런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진 않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신용대출이 좀 너무 공격적으로 나갔다라든가 또는 외부 충격,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기가 좀 나빠진다든가 하면 이게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는 문제라서 아무튼 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또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약간 가정의 가정을 뒀잖아요. 윤 정부가 뭐 양도세 중과 완화 또는 생애 첫 번째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규제 완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막상 보면 뭐 왕창 다 풀어줄 거는 또 아닌 것처럼도 보이는 그런 면도 좀 있잖아요. 특히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아직 말만 많지 장관 또 인준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청문회도 아직 뭐 안 한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불확실성으로 남겨놓고 현재의 경기 여건의 금리 여건 인플레 여건을 딱 놓고 보면 빠지긴 쉽지 않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역별로 안 빠진다라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는 좀 올해는 작년은 그냥 같이 다 올라가는 시장이었고 전국이 같이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올해는 지역별 차별화가 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